이제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갑소유의 X상가 건물 1층 점포를 의리 풍십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2월 16일 보증금 6억 무조건 나면 한산 보증금 계산한다. 차임 100만원 100을 곱한다. 100만원 1000만원 1억 그러면 얼마지? 7억이에요. 7억에 임차였고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았다.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시험에는 등기를 하지 않겠죠. 뭘 물어보려?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일정한 금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고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최근 몇 년간 그걸 묻는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금액은 9, 6, 9, 5, 4, 3, 7 입니다. 기존에 이만큼 나오거나 이만큼이에요. 9억을 초과하는 경우다. 그럼 지역도 안 나와요. 무조건 나와. 어떤 경우도 초과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정한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7억이에요. 7억은 여기잖아요. 9억이 뭐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이 나머지는 서울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 해당되든 다 초과되잖아요. 세종시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몰라더라도 초과가 되잖아요. 6억 9천이거나 아니면 5억 4천이거나 3억이잖아요. 6억 9천이라면 7억이면 초과되잖아요. 5억 4천이라면 당연히 초과죠. 세종시는 5억 4천이에요. 초과됐죠. 아, 이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을 정한 경우로 초과되는 경우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다. 딱 그게 감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경우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해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권리금, 대표적인 게 표준계약서, 이거는 적용이 돼요.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일정 금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항력과 비교했을 때 우선 변제 효력. 제가 수업 시간에 우선 변제 효력과 관련된 게 뭐 있다? 확정일자와 관련된 거예요.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와 관련돼서 또 뭐가 있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사실상 우선 변제 효력을 담보하는 거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대표적인 게. 또 하나 묵시적 갱신. 그리고 34에 나왔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1년을 본다. 1년 미만은 1년 본다.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대항력은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맞아요. 의리,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 받은 경우 민사집행상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효력은 적용이 안 된다.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지역별로 정한 일정한 금을 초과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금 했죠? 간염병에 의해서. 이건 코로나 사태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는 뭐예요? 다 적용이 된다. 폐업한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일은 없겠죠. 코로나 시국에 특별하게 빨리 제정된 거기 때문에 요건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폐업은. 간염병 예방, 코로나로 인해서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 발생한 경제사정 중대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이런 경우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당연히 인정하겠죠. 이걸 물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있어요. 확정일자, 우선변제 효력, 임차권 등기 명령, 무시적 갱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 건물임대차법법 9조 제1항의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딱딱딱 나와야 합니다. 저처럼 집합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는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공유의 법리가 나옵니다. 그 경우에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 공용 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존 행위로서 뭔가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 잘 기억하십시오. 구분 소유의 경우에도 집합 건물법이 적용되는 구분 소유의 경우에도 니은법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사용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난다. 이게 잘 나와요. 왜냐하면 전원 합의체 판결로 변경이 됐어요. 왜 이게 쟁점이 되냐면, 자, 지금 어디를 지금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복도예요. 여러분들, 복도 자체에서 수익을 생길 게 있을까요? 복도 자체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제3자에게 넘겨서. 그런 관점을 생각해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독점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있을까? 과거에는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피해를 입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침해 부당이득 관점에서 부당이득은 뭐가 있죠? 급부 부당이득과 침해 부당이득이 있어요. 급부 부당이득은 매매 같은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급부 이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한 침해는 그런 게 없어요. 즉 쉽게 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것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 그 자체가 정당한 권리인 소유자의 권리의 침해 자체가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손해라는 결국은 침해 부당이득인 거고, 이건 침해 부당이득인 거고, 침해 부당이득에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지지 않고 침해 가능성, 손해 발생 가능성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그게 침해 부당이득 이론입니다. 그 침해 부당이득 이론에 따라서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를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을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즉 실질적 이익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과거에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오는 겁니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관리비 징수하려면 근거가 필요해요. 규약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규약이 없어요. 규약이 없으니까 관리단이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돈 줘,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주장했어요. 하지만 비록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을 보게 되면 관리인은 공용 부분에 대해 권한이 있고요. 관리의 권한이 있고 그 권리의 권한에는 징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조문을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78번. 여기 나오네요. 규약에 따라 달리 정했으면 자신의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요 내용들. 그 집합건물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의 문제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 34일 때 적용이 돼 있죠.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될 수 없다. 우리 물상보증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3자가 담보권의 설정자가 됐습니다.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설정될 수 없다. 저당권도 그랬잖아요. 저당권 설정도 반드시 채무자가 될 필요 없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뭐다? 물상보증인.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자, 기속청산은 뭐죠? 채권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청산을 거쳐서. 변제기 후. 근데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된 이후에 채무자가 이행을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자, 실행 통지를 하죠. 네가 돈 안 갚으니까 나 이거 이제 청산 절차 진행할 거야. 그 청산 절차할 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을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없다. 통지의 구속력이 있어서 청산금의 금액을 다툴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그때 계산 잘못했어. 그때 내 통지할 때 1억인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5천만이야.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3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 가등기 담보 보면 금전 소비대차는 아니면 준소비대차입니다. 근데 공사대금 채권 담보는 아니다. 적용될 여지 없겠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을 제가 생각하라고 했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당권을 양도할 때. 단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지만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당권이 수반되지 않은 피담보채권만 피담보채권만의 양도를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당권 소멸한다.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의 법적 성질은 저당권의 유사한 담보물권이다. 이게 통설입니다.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로 제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자 생각하시겠죠. 법에 경매를 청구할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로 본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도 있고요. 자, 79번 이제 명의신탁 약정 문제입니다. 부동산 신명법. 갑은 조세 표토할 목적으로 그러면 딱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겠구나. 어떤 경우든. 자,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 사람이 수탁자란 얘기예요. 그럼 쓰십시오. 신탁자. 약정을 맺고 그럼 무효겠죠. 조세 표토할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는 없겠죠. 을은 수탁자는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신탁자로부터 매수를 받아 병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수탁자 명의로 일단은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 아니고 계약의 당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신탁자냐 수탁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지금 누구다?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뭐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그러면 써야겠죠. 매도인. 이걸 반드시 글씨합니다. 매수인은 누구다? 을, 매수인. 근데 누구다? 명의 수탁자다. 그리고 갑이 명의 신탁자다. 약정을 했어요. 어떤 약정? 명의 신탁 약정. 그런데 무효다. 이걸 다 쓰셔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해줬어요.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 자, 이 경우에 틀린 것은 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쓰시는 거예요. 갑과 을의 명의 신탁제 무효이다. 나오네요. 갑과 을의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병이 몰랐다면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명의 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이 달라지죠.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 을과 갑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악이면 무효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몰랐다 하면 선이다. 을은 병의로부터 소유권을 등기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물권 변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뭐였죠?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이니까 특정 승계, 승계취득이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있는데 이전적 승계에 해당되는 건데 이전적 승계의 승계 취득에 해당됩니다. 특정 승계. 자, 을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 소유권 취득했어요. 을에 대하여 신탁자는 수탁자에서 부당이득 원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청구할 수 없다. 작년에 비슷한 나왔죠. 부당이득 명의신탁 약정에서 부당이득 나오면 소유권의 이득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소유권의 상실이란 손해가 있는지. 자, 갑이 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소유권을 이 사람이 취득했으니까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거 맞아요. 그럼 취득한 거 인용해서 이 사람 소유권을 상실해야죠. 근데 소유권 상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지 실제로 취득한지 없어요. 비록 을이 소유권이란 이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미암아 이 사람이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에 상실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부당이득 원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갑은 을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대신에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누구 돈을 했죠? 갑이 제공한 돈이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유치권에 해당되는 피담보 채권이냐? 결론성이 없잖아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자금이에요. 즉 을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만약 을이 정에게 처분했어요. 제3자에게 양도를 한 경우 정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정은 취득한 부동산 아니다. 이게 지금 이중매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에서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돼요. 그럼 어디죠? 이중매매는 단순히 아는 건 부족하고 나중에 제2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 이 매매계획 차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도 맡은 그런 비슷한 논지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뭐하냐 더 나아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는 그런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80번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령상 관리 및 관리위원회에 대해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실 집합 건물법이 법조문을 묻는 생뚱맞은 내용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법의 내용 중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생뚱맞게 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중요한 거 뭐가 있죠?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렵게 되면 공용 부분에 관한 법조문들이에요. 관리나. 근데 사실 낯선 것들이에요. 근데 법조문이에요. 이것들은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 말고 나오면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틀립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 또한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관리될 수 없다. 틀린 질문이다. 왜냐하면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구분 소유자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10인 이상일 때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관리위원회 반드시 두는 건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관리위원회를 두었다면 규약에서 달린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관리위원회 역할은 뭐냐면 관리인을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나쁜 짓 하나 딴 짓 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관리인을 감독하니까 관리인이 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거죠. 그럼 관리하는 업무가 뭔지를 물은 거예요. 그럼 관리인의 업무가 뭐냐? 자,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따라서 관리인은 규약으로 달린 정한 바가 없으면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각호 행위, 이 얘기 뭐냐면 관리인의 업무예요. 관리인의 업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뭐예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를 묻는 겁니다. 근데 뭘 묻죠? 보존행위. 근데 이 안에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를 하려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존행위 하게 되면 마치 단독으로 뭔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관리위원회 결의가 필요 없을 것처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서는 결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달리 정하기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아니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아니다. 관리위원회가 뭐죠?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합건물, 특히 아파트에 관리 업무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서면이나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관리 업무에 관리인의 사무집행 감독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되잖아요. 부득이한 사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해외 체류나 질병.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이나 대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하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못한다. 자, 그렇습니다. 이로써 33회까지 봤습니다. 이제 33회, 33회 가장 최근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2번 돌렸습니다. 33회부터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할 겁니다. 일단 제목이 같아요. 출제 제목이 똑같아요. 그 내목에 나오는 항목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특징이 뭐냐면 5개 다 지문이 다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이 중복이 될 것을 확인할 겁니다.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내용들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